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째 전국에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마저 습해서 불쾌 지수도 높았는데요.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했습니다. 재윤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바람도 통하지 않아 달궈진 골목길 사이로 안개 같은 물방울이 뿌려집니다. 물을 뿌려 바닥 온도를 2, 3도 낮추기 위한 분사장치가 가동되자 주민들이 좁은 집에서 나와 잠시나마 더위를 식힙니다. 쪽방촌의 안개 분사기와 일부 집에 공용 냉방장치가 설치됐지만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하긴 힘듭니다. 여기서 나는 열이 있잖아요. 열이 숨을 콱콱 막히게 한다고. 여기서 잠자면 죽어요, 죽어. 저는 죽기 싫어갖고 백같이도 날라다녀요. 대구 북구의 낮 기온이 34.7도까지 치솟았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만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오늘도 20여 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계속 나요. 근데 찝찝하기도 하고 다리에서 땀이 나고. 달궈진 도심에서는 거리의 분수가 오아시스나 다름없었습니다. 습하고 끈적끈적거려서 애기들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나왔어요. 좋아? 좋아. 계곡과 바다는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으면은 그 시원한 느낌이 들고 아빠랑 해수욕장에 나와서 기분도 좋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기상청은 내일 오후쯤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어제 오늘 찜통 더위에 바다와 계곡으로 떠나신 분들 많은데요.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물이 불어나 있어서 물놀이 하실 때 각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말 사이 4명이 숨지고 1명은 이틀째 실종 상태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무보트에 올라탄 소방대원들이 물살을 가르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팔봉산 유원지 방향 일대를 정밀 수색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강원도 홍천강에서 지인과 함께 캠핑 중이던 4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드론과 헬기를 이용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져서 떠내려가고 있으면 보이지 않다고 이렇게 신고 접수를 받았거든요. 경찰은 여성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강아지가 도와주는지 실험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또 다른 하천에선 어제 60대 남성 1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린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양양의 한 해변에서도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숨졌고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30대 남녀 3명이 물에 빠져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울산의 해수욕장에서는 안전요원 1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울주군 진화해수욕장에서 열린 수영대회에 투입된 20대 남성 안전요원이 바다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심표를 했는데 물에 이상 빠졌으면 심표가 난감하네. 그걸로 오지. 그 친구가 수도까지 알고 있었어. 경찰은 숨진 남성이 10대 참가자의 수경을 찾으러 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출생 미신고 영아 사망 사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기가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었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50여 명이 산기슭에서 영아 사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부모는 지난해 9월 초 출산한 아이가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숨져 있어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들은 부모들이 출산 사실을 알면 헤어지라고 할까 봐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야산이 아닌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살해한 거를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살해한 거를 자백하기에는 바로 이제 찾을
가능성이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로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경찰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구속했습니다. 4년 전 대전에서 사흘간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도 대전의 야산이 아닌 주거지 인근 다리 밑에 아기를 살아있는 상태로 방치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여성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도 포기했습니다. 체포된 거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없다. 조사받으면서 모든 것은 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친모는 사체 유기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어제 오후 석방됐습니다. 여성은 아기가 다운 증후군 증세를 보이다 며칠 만에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학대 가능성을 포함해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퇴임한 지 10년도 더 지난 KT그룹 남중수 전 사장이 KT 하청업체 고문 자리에 몇 년째 아내 이름을 올려두고 뒷돈을 받아온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업체는 KT 본사 임직원들에게도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수천만 원씩 뒷돈을 건넸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이 업체가 KT의 일감을 따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KT그룹의 건물 관리를 맡는 하청업체 KDFS. 지난 2021년 고문 자리에 이모 씨라는 여성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매달 3,400만 원 고문료와 법인카드가 지급됐는데 검찰 확인 결과 이 씨는 다름 아닌 남중수 전 KT 사장 아내였습니다. 지난 2008년 퇴임한 남 전 사장이 최근까지 아내 이름으로 KT 하청업체에 돈을 받아온 겁니다. 검찰은 KT 본사 임직원들이 KDFS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등 8명이 2020년부터 KDFS에게서 법인카드 등으로 한 명당 3,4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넘게 금품을 받은 겁니다. KDFS 황모 대표는 남중수 전 KT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T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 무렵 뒷돈 제공이 시작됐고 이후 KDFS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2020년 KDFS 매출은 400억 원대였는데 이후 KT의 건물관리 일감을 KDFS에 몰아주면서 매출은 2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검찰은 KDFS가 갈 자리가 마땅치 않은 구현모 전 대표의 측근들을 재취업시켜 챙겨주는 역할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KDFS 황 대표가 자신의 월급을 4-5배 올린 뒤 이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도 포착해 자금 사용처를 쫓고 있습니다. KT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KDFS 황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황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KT 본사 남중수 구현모 전 대표도 불러 로비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구현모 전 사장이 다른 건물관리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계열사처럼 운영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구 전 사장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시위대가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프랑스 전역이 위험하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비좁은 도로를 간신히 빠져나가는 버스. 버스 출입문 창문은 아예 박살났고 전면 유리도 군데군데 금이 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41명을 태우고 프랑스 도심을 지나던 버스를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선 시위대가 벽돌을 던지며 습격한 겁니다. 나르는 벽돌과 유리 파편에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승객 대여섯 명이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10대 소년 경찰 총격 사망 사건 관련 시위가 확산한 지 닷새째. 외국 관광객 피해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우리 대사관은 여행객들에게 폭력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서 폭동 수준으로 관찰되는 만큼 특히 심야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유사시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불탄 차량만 1,300여 대, 관공서 등에서 2,56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상가 약탈도 잇따르는 등 시위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파리 남부의 한 도시에선 시장 자택에 차가 돌진하면서 불이 나 부인과 아이 1명이 다쳤습니다. 현재까지 시위대 3,000여 명이 체포됐고 프랑스령 기아나에선 50대 남성이 유탄을 맞아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l n'est pas normal, mesdames et messieurs, que des enfants de 13 ans traînent dans les rues pour aller piller des magasins, des bijouteries ou saccager des mairies, des commissariats. 마르세유 등 일부 도시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진 가운데 영국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으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또 한 번 정치적 수렁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관광 명소를 걷던 30대 여성이 나무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기대지 말라거나 추락 위험 같은 경고 문구조차 없었는데요. 취재 결과 지자체는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서핑 성지로 자리 잡은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의 전망대. 지난달 17일 밤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이 3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나무 난간에 기댔다가 갑자기 난간이 부서진 겁니다. 여성은 척추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 떨어졌어요. 계단에서 이거 난간이 부러졌어요. 사고 발생 이틀 뒤 긴급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서진 난간의 위험성은 지자체도 알고 있었고 보수 공사를 하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이전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알림은 없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제 뒤에는 높이 3, 4m가량 되는 낭떠러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난간이 뒤로 쉽게 밀리고 있습니다. 일부 기둥은 통째로 부서져 있고 금이 쩍 갈라진 구조물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위험이 도사라고 있는 줄은 진짜 겁나네. 안내 표지판 하나 좀 있어야 되겠는데. 시민들과 아이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 데크는 곳곳이 바닥이 뻥 뚫려 있거나 꺼져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표를 잘 안 하더라고 이거는. 왜 위험 표시를 하지 않는지 물어보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기대지 마시오라든가 넘어가지 마시오 이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 구조물은 보통 설치 10년이 지나면 부식으로 인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관리 매뉴얼이나 정기 점검조차 없어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이 눈대중으로 부서진 곳을 파악해 수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꽉 막히는 도심을 하늘길로 가로질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을 나는 차 UAM의 상용화를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르면 2년 뒤에는 도심에서 UAM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사람을 태운 드론이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4m!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 EV톨의 유인 비행 실험입니다. 기체 무게는 120kg 남짓으로 가볍지만 자기 무게만큼 싣고도 시속 80km 비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소형 유인 드론 시장이 열린 미국에선 선 주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127kg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망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미국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외에도 스웨덴 기업, 미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보고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우주연구원과 현대차, 한화 등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 1인승 시제기 오파브는 재작년 이미 자동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0km입니다. 평균 속도 시속 200km로 날아갔을 때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는 단 6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체 양옆에 날개를 달고 이륙 후 프로펠러 방향을 바꾸는 틸트 기술을 접목해 속도를 한층 끌어올렸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 국가에 비해 앞서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죠. 정부는 내년까지 비행 실증을 진행하고 이르면 2025년부터 UAM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은 수입 기체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체 개발도 이르면 5년 내 마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UAM 산업에 대해서 전략 산업으로 되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40년 예상되는 UAM 시장 규모는 1,700조 원. 국토부는 UAM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향후 5년간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인 기특한 여고생들이 있습니다. 낡은 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톱질을 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지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주의 한 목공소. 합판에 구멍을 뚫고 맞대어 짐칸을 만듭니다. 철제 구조물에 딱 맞게 설계된 짐칸을 얹으니 남부러운 것 없는 손수레가 됩니다. 빗물에도 끄떡 없도록 코팅하고 반사 테이프까지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손수레에 더해 3단 서랍장까지. 만드는 건 모두 10대 학생들입니다. 나무판이 있으면 그걸 사포로 저희가 직접 갈아서 일단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못을 박아요. 교내 창업 동아리에서 매주 모여 도마며 작은 가구를 만든 지 어언 3년. 플리마켓에 판매한 수익금을 십시일반 모아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낡은 수레를 끌고 다니던 폐지 수집 노인들을 위해 무료 제작에 나섰습니다. 지금의 지역사회를 만들어주신 어르신들께 학생들이 좀 감사함을 느끼고 그걸 어떻게 지역사회에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완성된 손수레는 행정복지센터 도움을 받아 결정된 수탁자 집으로 배달됩니다. 3년 전 주워 쓴 손수레가 고장나 자전거로 폐지를 주워온 80대 어르신에게는 이만한 선물이 없습니다. 이거 주워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비하면 너무 참 옛날 얘기로다 이 임금님 사는 대골 같은 데까지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손수레를 만들어 기증할 생각인데 청년 창업가게 입간판을 만들거나 가구를 수리해주는 재능 기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지역 주민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목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도 알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가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역할 변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힘을 실어 논란을 일축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역할 변화를 공개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이미 이 같은 인식을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발언에서 노골적으로 알렸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북핵에 대한 국제 공조, 북한 인권 문제 등 대북 압박을 중시해온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주 지명된 김명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시각과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된 상황에서는 그런 남북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해왔고 김정은 정권 타도와 북한 체제 파괴 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의 소망에 가까이 가기 위한 실질적 역할을 주문했다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 선전부서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줄곧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해왔던 윤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를 교류 협력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야권에서 통일 파괴부 장관이라는 비난을 받는 김 후보자의 힘을 실어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교육당국이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난이도는 어떤 수준일지 설명은 부족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치러질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며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한 방침을 실제 수능 출제 기간이 거듭 확인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고 수능이 끝나고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도 공개해 킬러 문항 논란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BS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50% 수준을 유지하지만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그림, 지문 등 자료를 보다 많이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발언 이후 처음 출제 기간에 공식적인 수능 세부 계획이 나왔지만 여전히 수능 난이도가 어떤 수준일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제자도 그렇고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도 그렇고 이게 그 예측되는 뭔가 있어야 그 방향으로 행동을 할 텐데 예측 방향 자체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결국 수능을 불과 2달 앞두고 실시되는 9월 마지막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9월 모의평가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EBS를 통해 출제 경향을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유럽연합이 4년 뒤에는 지폐나 동전과 달리 실물이 없는 디지털 유로화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 발행을 위한 준비에 한창인데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는 무엇이 다른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성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적극적인 국가들 대부분은 전통적 금융 기반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인도도 최근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 늘어나는 속도보다 테크 기업들의 간편 결제 서비스, 디지털 경제가 자리 잡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실물이 없을 뿐 지폐나 동전과 꼭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가치는 매일 그대로라 일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을 해도 24시간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처럼 시시각각 가격이 바뀔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클릭 한 번으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쉽게 오지 않을까. 또 전자지갑에 담긴 돈 누구와 주고받았는지 정부가 들여다보고 또 해킹은 당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모두 도입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금융 선진국 가운데 가장 앞선 EU 중앙은행은 2027년을 목표로 디지털 유로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기존 은행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들과 함께 기술 실험을 마치고 다른 나라와 무역, 환전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슷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 발행 시점을 못 박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급결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추가적인 편익이 뭐가 되겠느냐. 전단 장애가 왔을 때 이 화폐가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0.0001%의 가능성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전격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중국은
대대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이며 디지털 위안화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통제권을 유지하고 미국의 금융 제재로부터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후 성평등 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와 그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격차 순위가 세계 105위로 밀려난 배경과 해법을 고민해봤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무서운 기세로 9연승에 도전했던 프로야구 한화가 삼성에 아쉽게 한 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SSG는 키움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천적 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18년 만에 9연승에 도전하는 한화와 4연패 부진 탈출을 노리는 삼성. 초반부터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한화 선발 페냐는 2회 강민호에게 솔로 홈런을 얻어맞고 3회 피렐라의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더 허용했지만 6회까지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과 날카로운 변화구를 앞세워 무려 10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삼성 선발 원태인도 호투를 펼쳤습니다. 6회까지 한화 타선을 한 점으로 틀어막고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한화 팬들은 8회 육성 응원으로 역전을 기대했지만 한화는 타선이 좀처럼 터지지 않으며 연승 행진을 8에서 마감했습니다. SSG 한유섬이 그림 같은 홈 쇄도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혼신의 슬라이딩을 선보인 주장 한유섬은 8회에도 행운의 적시타로 추격을 이끌었고 SSG는 에레디아의 역전 결승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키움의 천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울산에선 롯데 포수 손성빈이 또다시 총알 같은 2루 송구로 두산 이유찬을 잡아내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K리그에선 울산이 광주를 꺾었습니다. 인종차별 발언 징계에서 돌아온 박용우 선수는 결승골을 넣고 사죄의 뜻이 담긴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광주 원정에 나선 울산, 전반은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쳤습니다. 그래도 후반 들어선 경기력이 조금씩 살아났는데요. 후반 13분 이명재 코너킥, 박용우 헤더 들어갑니다. 상대 선수 위로 날아오른 점프력이 엄청났네요. 인종차별 발언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던 박용우는 골을 넣고선 고개를 숙이고 사죄의 뜻이 담긴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울산은 이후 조현우의 슈퍼세이브를 앞세워 한 골차 리드를 지켰고요. 결국 광주를 1대0으로 꺾고 리그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북미 프로축구 리그에서 나온 그림 같은 하프발리 슈팅입니다. 몸을 던진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져도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여전히 심한 하루였죠. 대구 등지로는 폭염경보가 더 확대된 가운데 서울 등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남아있고요. 내일은 한낮에 서울과 춘천의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올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모레 화요일부터는 전국 내륙에도 장맛비가 다시 내리면서 이번 폭염이 조금 누그러질 텐데요. 일단 지금은 정체전선이 제주 남쪽 부근에 위치하면서 강한 비구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차츰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호우특보 또한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 이상씩 쏟아져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에도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청주 등지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35도,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제주에 장맛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